제 소개를 먼저 하고 오늘 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현진이라고 하고요. 런던포 도시재생 경영을 경제기반형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되게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주목받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물레동 이야기와 창신동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제목도 저희가 보면은 우리 도시에서 제적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할 텐데, 저희 물레동 기계민속으로 유명하던 서울에서 창신동은 공제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창신동에서 저희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저희는 공공위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제 민간에서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 혹시 이제 앞에 계신 두 분 안경 쓰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앞쪽에 청바지 입고 계신 분은 사실 TV에서도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서울대 이제 김경민 교수님이시면서요, 어원 하이브리드의 설립자이십니다. 되게 사실은 제가 저 교수님을 모셨다고 하니까 다들 저보고 어떤 인연이냐 그러시는데, 제가 평소 때 창신동 가서 보고도 저희랑 소재만 다르지 이 클러스터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 옆에 이상욱 대표님이라는 분이신데, 교수님한테는 제자이시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번 하이브리드의 현재 대표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번 하이브리드의 설립자 대표님을 모시는 거고요. 또 그러시면서 지금 쉐어원 프로젝터 공유공간을 분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을 좀 색다르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열심히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공공은 바라보는 편견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어떠한 주안점을 해서 이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창신동 팀이면 이제 저희 물레동 팀입니다. 저희 물레동에서는 이제 제가 전반적인 거에 나중에 서포트를 하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정석하라는 사무총장님이세요. 네.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특전사 707 부대 출신으로 경찰부대에 나갔던 거기 대위로 되면서 예편을 한 다음에 소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셔야 돼요. 작업을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제 가을 승객 때문에 사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를 만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보석 같은 걸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물레동의 생태계와 그리고 소공인협회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 출구가 되고 창구가 되시면 굉장히 고마운 분이십니다. 김석환 총무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공인협회 협회장님도 오셨는데, 협회장님이랑 우리 이 두 분이랑 저분은 제가 알아요. 소공인 분들이세요. 여기서 지금 물레동 소공인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죠. 그 나머지 분들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신 거죠? 물레동에. 혹은 창신동님, 혹은 교수님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협회장님도 사실은 오늘 이 행사가 뭔지 잘 모르세요. 제가 막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제조업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창신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물레동 얘기도 공유하고 그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부장님. 네, 지금 제가 오늘 세미나 다니고 있다 그래서 좀 참석을 하러 왔습니다. 좋은 시간 됐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레동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는 과정인지, 그 창신동은 또 어떻게 협업을 하고, 창신동에도 거점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점 공간이 저희는 앵커라고 해서 공공에 있지만, 창신동은 공공이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고 계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할 때는 장단점이 있고 공공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가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좀 배우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가 제가 보통의 세미나처럼 안 하고 되게 편한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발제를 이 실무자이신 우리 정석환 사무총장님과 이상욱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교수님께서 창신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경민 교수님을 다들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물론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교수님이 부동산은 그 하시는 학문 중에 하나의 분야이고 이런 제조업, 도시에서 제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점도 제 생각인데 교수님은 그 관점이 부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약자를 위한 혁신을 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보는 관점도 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 석가치가 먼저 발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원 교수님 발제하고 다음에는 교수님과 제하고 넷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먼저 발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국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석파입니다. 앞서 총괄 코디네이터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이라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 속 참여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레동에서 협업을 통해 기획소 소리산업의 생태계의 복원을 꿈꾸는 우리 서울 소국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장 과정과 사례들을 지금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물레 기계 금속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레동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영등포, 특히 물레동 지역 일대에 대규모의 공장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을 생산하는 방적 공장, 그 생산된 실을 이용을 해서 천이나 면을 생산하는 방적 공장, 그리고 아사히와 같은 대규모 맥주 공장 등을 운영을 하고 또 그런 시설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설로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이어지면서 1960년대에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들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과거 일본이 운영할 때는 기계 및 설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들에 대한 수요나 수급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본에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이 인수를 하는 그런 소모성 부품들의 수급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물레동 일가 지역에 영세한 규모의 소국민들이 이제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시면서 지금 현재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1980년대에 이제 소금 과밀업체 정책이라든가 1983년도에 수도권 정비대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에 있던 대규모 공장들은 다들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1,300여 개의 영세 소국민들이 지적해 계십니다. 이렇게 지적해 계신 1,300여 개의 지적해 계신 소국민분들의 기술력을 마케팅, 홍보 활동을 통해서 공익성과 경제성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국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2019년 10월에 서울 소국민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이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물레동에는 소국민 약 400여 개 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체, 자생 단체인 사단법인 서울 소국민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소국민협회는 소국민의 입감 창출이라든가 여건 개선 등을 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2018년도에 이제 재생사업주로 선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협회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소국민분들이 모여서 이제 소국민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재생사업이 끝나더라도 이제 지속가능성과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서울 소국민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으로는 초창기에는 발기인 총 5명을 축으로 1년 동안 운영이 되어 오다가 올 초에 사단법인 서울 소국민협회가 법인 자격 조합원으로서
이제 들어옴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소공인 단체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제주 삼다수군과 같은 이제 기업 고객과 거래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적지의 현황입니다. 기계금속 가공에 있어서는 모든 가공 공정이 지역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공인 간 그 가공 공정의 가치 사슬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소 경쟁력에 있어서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공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생산 혁신 체계를 통해서 그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서 전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이 산업 생태계 구조가 원청에서 발주가 나게 되면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 지역 소공인분들은 4차 또는 5차 벤더에서 최하위 벤더에서 낮은 부가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단순 인가공의 그런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그 사회조건조합은 조합이 소화주 플랫폼의 역할을 해서 그 대기업과 직접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성사된 일은 지역 소공인들로 하여금 가공을 할 수 있게 하여서 자연스럽게 4차에서 5차의 밴드였던 지위가 1차 또는 2차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낮은 부가가치의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출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업으로부터 수주받은 인감을 지역 소공인에게 분배할 경우 벤더 지위가 상승되고 이제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원청 한 산업 구조에서는 원청에서 100만 원짜리 일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 소공인분들은 10,000원짜리 일을 하시는 현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플랫폼이 중간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100만 원짜리 일을 받아서 지역 소공인들한테 나눈다. 그러면 이제 받게 된 일을 그룹화되어 있는 소공인들의 그룹에게 일을 분배했을 경우에는 그 그룹 속에 속해 있는 소공인분들은 100만 원짜리 일을 1차 혹은 2차 벤더의 역할로서 이제 참여하시기 때문에 5만 원 또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짜리 일을 하시던 분들이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일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추가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사기 협동조합은 일정 부분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된 수익은 또 소공인의 여건 개선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런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지역 소공인에게 분배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 제공과 그리고 일감 분배를 위해서 PM을 구성을 하여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그리고 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발주 진행 현황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창출된 일감이 창출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제주 삼다수 성사공인의 부품 국산화 사업인데,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전사와 협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삼다수 생수를 생산하는 설비 또는 기계 자체가 유럽에서 다 설비 기계다 보니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설비 이상이 발생을 하면 유럽에 있는 회사에 100%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소모성 부품 하나를 의뢰를 하면 유럽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도착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리고 또 설비가 이상이 있어서 엔지니어 파견 요청을 하면 뭐 3개월 있다가 오는데, 그것도 엔지니어가 파견되는 일자당 500만 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높은 부품 그런 원가들 때문에 그 제품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기업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기업에서 고안을 해놓은 게 거래처 다변화를 위해서 내수 시장을 한번 확보를 해보자. 단 소모성 부품에 한해서.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는 2010년 초반부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물레동 각지에다가 정품 샘플을 다 보내봅니다. 보내서 가공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받아서 정품과 어느 지역에서 납품받은 샘플이 가장 유사한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여러 지역 중 물레동 지역이 그나마 유럽에서 제공되는 부품과 가장 유사한 제품의 가공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16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소모성 부품에 대한 부품 부산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삼다수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그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 하나로 인해서 설비에 이상이 생기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2016년도에는 볼트나 이런 너트 같은 단순 가공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거래된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작은 일들을 점차 숙련된 기술력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 신뢰가 쌓여서 올 초에는 전반기에 진행된 건이 총 44종, 그리고 참여업체는 약 한 4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래 금액이 한 1억 5천이 되는, 그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공이 기술력으로 승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공모전이라고 포스코 건설과 사업 사업을 진행합니다. 민간 단체가 그 대기업의 판로를 개척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우연찮게 영등포 경인열대 도시은행 소식지를 통해서 포스코 건설과 연결이 되었고, 그렇게 만나서 포스코 건설과 함께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이 스트라트 공모전입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단지 공용부 시설에 예술인과 대학생이 디자인하고 소공인이 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소공인이 금속을 이용해서 부품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금속 소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대기업과 협업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틀을 마련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앞에 보시는 사진이 왼쪽에 두 줄 4개가 2020년도에 진행된 스타트 공모전 4개 선정된 작품이고, 오른쪽 두 줄 6개 작품이 21년도에 진행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공모전을 위한 일회성으로 한 개만 제작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포스코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나 빌딩, 건물 등에 지속적으로 설치될 예정이고,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실제로 포스코 건설, 포스코 건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입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실제로 요 보시는 작품은 올해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입주민 대표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다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뿌리산업의 기술력을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워낙 이번에 제작한 소공인의 작품들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포스코 측에서도 고마운 게 이제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자라고 해서 진행한 사업이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니지만 현재 내부 논의 중인데, 분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 현장에 단지 내 실외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것도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외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야 되는 관련 법규상입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가 있어서 그 전문 업체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포스코 측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백지소 사업인데, 포스코 건설이 재개발로 인해 주민이 이주를 했을 경우에 지역에 방치된 고양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환경과 공존하는 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길고양이 백지소 보급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진행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포스코 ANC가 설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소공인이 제작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16개를 제작을 해서 서대문구와 구공구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캠프함들하고 자치구에 너무 좋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사업의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총 50개를 제작을 해서 제주, 마라도 총 17개 지역에 다음 주부터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지금 포스코건설이 현재 신안산 복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영등포 관내에 여의도 및 영등포 승강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내 공사를 하는 와중에 소요되는 토목 및 건축자재들이 있어서 소공인들이 납품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조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 초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앞에 보시는 사진은 실제로 이 승강장들이 지하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하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대외 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3D 프린터를 출력을 해서 납품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올 가을에 서울시 도시생 사업을 공식된 마이 팩토리라는 포스터인데, 이 안에 소공인 온라인 수화주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온라인 수화주 플랫폼은 설계 당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수화주 프로세스 정리를 위해 소공인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게 되었고, 플랫폼의 프로세스는 보신 바와 같이 기업 및 개인 고객의 제품 제작 발주, 그러면 관리자에 대한 발주 등록, 그리고 개별 소공업체 입찰 참여, 그리고 PM 조직으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 계약 및 제품 제작이 진행되는 이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 플랫폼에는 약 1,300개의 소공인 업체에 대한 정보와 기술력, 그리고 생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어서 플랫폼을 통한 신규 일감 창출 및 판로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장인데, 끝으로 우리 서울 소공인 사회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생태계 보전과 도시에서 제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례들, 사업들을 더 확장하고, 더불어 무형의 자산인 소공인의 금속가공 기술력 고유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발제 발표를 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때는 어찌나 길게 하든지 제가 빨리 끊으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요령이 생겨서 조금 이제 줄으신 한데 다음에 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정석관 사무총장님 하신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 다음 거를 순서는 이제 어반 하이브리드의 대표이면서 또 어려운 부분 수요하는 공간들 맞다. 수요원 프로모터의 대표를 하고 계신 이상원 대표님이 창신동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휴먼 프로퍼티 이상입니다. 저희 창신동에서 활동한 지는 지금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년 동안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냥 조금 사업을 이뤄왔는지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좀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패션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대문이라는 지역은 뭐 패션, 그러니까 의류공주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그 가지사지상의 모든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고 가능한 뭐 짧은 거리나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오토바이 기준으로 하면 5분도 안 걸리고 사실 뭐 걸어서도 15분 아니면 다 걸릴 수 있는 그 과안거리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부자재 시장 같은 동대문 종합시장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원부자재가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이제 붙어있는 신당동이나 창신동 같은 지역들은 이제 샘플이나 패턴들, 그다음에 일반 생산까지 가능한 정도의 생산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도매, 소매,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뭐 1위 생산 시스템, 1위 생산 시스템 요즘 조금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항상 이렇게 안전하고 또 항상 좋았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산업 자체들이 어쨌든 글로벌 체인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형태이고 패션 산업은 늘 레드오션이었고 늘 경쟁이 치열했었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늘 이게 SPA 브랜드와 같은 글로벌 유통 체계 안에서의 경쟁도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동대문의 기술력이나 인력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가는 시스템 자체를 카피해서 갖고 가는 방식들을 통해서 다른 생태계들을 좀 만들고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의 경쟁력들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알다시피 동대문에서 판매되고 있는 옷들이 그렇게 뭐 좋은 옷들, 퀄리티가 높은 옷들이 아니라 중저가의 옷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적인 취약성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이 좀 더 재활용될 수 있을까? 혹은 기술들을 어떻게 재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들이 내부적으로도 있었던 것들이 좀 사실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때문에 지역 경제들이 좀 더 쇠퇴하기도 하고 종사자들의 일감들이 많이 줄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도 그 9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는 이걸 이제 오토바이가 얼만큼 다니느냐로 지금의 국내 일감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냥 바로미터로 좀 잡고는 있는데 그런 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공장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2013년서부터 창신동에 공간을 만들고 창신동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는 뭐 이제 서울대에서 시작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역을 브랜딩할 수 있는 어떤 심포지엄이나 뭐 미디어 아트 같은 뭐 것들이나 투어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산업에 대한 종사 전문가들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부에서의 스킨십들을 좀 늘리기 위한 어떤 인형들을 만드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한 1년 정도 진행되면 되게 좀 힘들기도 하고 저도 막 이거 하면서 평생 그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종합시장에 원단 뛰어다니고 막 그런 일들도 하고 하면서 이거 왜 하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렇게 약간 현타도 오고 막 그럴 때도 있었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이때 만났었던 그런 제작자분들하고의 스킨십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자원으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뭐 팔아보기도 하고 또 이런 그 과정에서 좀 더 이런 기존의 동대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는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구나 또 새로운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뭐 그거 더불어서 뭐 동네를 브랜딩하기 어떤 이런 작업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고 전시들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저희가 이것들은 모든 일거리들을 만들고 산업을 뭔가 직접적으로 도움시키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이 기술들을 누가 제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도 이 동네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아름아름 어쨌든 이 동대문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그럼 이 자원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그때 이제 코워킹 오피스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15년도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진 디자이너들이나 지역 패션 제조업자들이 만나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혹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공간들을 만들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쨌든 디자이너들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하다못해 동대문 종합시장을 가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원단이나 부자재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부분들을 제작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제작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나는 그냥 인가공예 형식으로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에서 누군가에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자부심 혹은 새로운 경쟁력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일감들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들은 다른 코워킹 오피스하고는 다르게 작업 공간들이 좀 더 중심이 되고 그 안에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방식들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 저희 멤버들이 이용하시는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오현옥이고요. 패션 네이버널티 40년 넘었어요. 모든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가 있어요. 창신한 제품은 옷의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 공간이고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의 배희입니다. 다양하게 마켓도 나갈 수 있게 하고 이제 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걸 많이 좀 제공해 주셨어요. 온라인 제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 같은 것도 좀 해주셔서 다양하게 제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시카고에서 패션을 전공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박사입니다. 패턴하는 일이랑 디자인하는 옷도 만들어보고 어떻게 제작 과정이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었고 저는 학생으로 되게 꼼꼼한 걸 좀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신아스트에서 여성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초창기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할 수 있는 경험들, 예를 들어 쇼룸을 해주신다던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브랜드 준비 중인 디자이너 박지현, 이석호라고 합니다. 옷을 직접적으로 샘플을 만들고 공제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어떤 접점과 소통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재련입니다. 현재는 샘플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들은 일할 사람을 찾고 또 저희는 일을 주는 사람을 찾는데 그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렇게 좀 다양한 직군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이제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원하는 기능들을 서로가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들로 저희가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식들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비즈니스들이 좀 키워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조금 진행을 하여 왔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넓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풀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또 기존의 동네에 있지 않았었던 새로운 분류들의 사람들이 동네로 지kim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나 혹은 리테일 공간이나 쇼룸 공간들 같은 것까지 연결해 나가면서 하나의 그런
새로운 문화 생태계 혹은 생활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서 다양한 F&B를 제공해주는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운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도 조금 더 만들어 나가고 싶어가는 것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공간에서 머무는 것들은 아니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그 생애 중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나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동네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면서, 현재는 저희는 패션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 쇼룸이나 판매 공간들, 라이프스타일 샵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패션 스타트업들에 대한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팅에 좀 더 관심을 두고서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서비스 면접들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연간 이용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서비스로 계속 발전시키고, 그 안에는 단순하게 오피스만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또 공간적인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런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동네에 있는 제작자들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혹은 대기업 유통사들과의 연결이나 그다음에 브랜드 팝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한 25개의 브랜드, 120명의 디자이너, 20명 정도의 지금 저희 지역 제작자가 포함한 1000명의 커뮤니티로 지금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서의 젊은 친구들이 혹은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이 동네에 유입되면서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섞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었고, 저희가 작년서부터 조금, 그리고 특히나 올해부터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 것들은, 결국에는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교육시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들을 모두 만들어가지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좀 더 지역이나 혹은 이 산업군 안에 잘 정착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보게 된다면, 이 패션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레드오션이지만 그 산업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의 트렌드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있는 상황이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들이나 혹은 이들에 대한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최근에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친구들에 대한 한국 패션이나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들도 저희 글로벌 관점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엮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저희가 패션피디아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방향들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창업자로서 혼자서 막막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기 디자인을 실현시켜줄 제작업체를 찾는 것부터 막막하니까요. 저만큼 제 브랜드를 고민해주는 패션 피디아가 나타난 거예요. 내 브랜드가 확장되는 경험은 정말 즐거워요. 늘 꿈꾸던 팀이 생기니까 엄청 든든했죠. 덕분에 자유롭게 나왔어요. 잘하는 것만 하고 싶다면 패션 피디아. 네, 그러니까 패션피디아에 대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인들이 1인 기업인데, 1인 기업의 1인 창작자로서의 비즈니스를 빠르게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단순하게 사업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뒷단에 이런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 영역까지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혼자서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그걸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 저희 같은 회사가 도와주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넥스트 스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패스트 트랙으로서의 패션 피디아들을 만들어가고,
그것들에 대한 뭐 투자나 혹은 브랜드에 대한 투자나 혹은 그 안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매니지먼트 사업의 형태들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 구조적으로 보자면은 패션 디자이너들한테 대한 어떤 브랜드나 컬렉션에 대한 투자나 매니지먼트의 형식들을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위 아이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능 있거나 성실한 친구들을 뽑아서 그 친구들한테 어떤 공식과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투자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어떤 형태들의 성과물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K컬처들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스타들을 계속해서 찍어내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이, 이 친구들에게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얼만큼의 재원들이 투자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예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그 하나의 스타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로의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의 시작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과 소비자들 간의 어떻게 연결점들을 계속해서 지금 더 빠르게 줄 거냐, 어쨌든 간에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산업으로서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들이나 당장의 니즈들을 바로 지금의 제품들의 기획에 포함시키고 개발해서 그 다음 바로 다음 달에든 한 6개월 후든 이때 바로 제품화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들의 플랫폼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들은 온오프라인상에서 연계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들은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각자의 디자이너들의 어떤 쇼룸들이나 혹은 쇼룸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 백단에서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전개해 나갈 때 필요로 할 수 있는 제작 지원 서비스나 멘토 그룹들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방식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의 브랜드를 뽑아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그런 2명의 디자이너들을 선발해서 그 선발한 디자이너들과 지금 한 시즌의 컬렉션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들을 저희는 뭐 캡슐 컬렉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전 단계 과정에서의 뭐 이런 기술들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협업 제작자 풀을 서포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툴들이나 마케팅 펀딩들을 저희가 붙여주는 방식들을 통해서 브랜드를 계속 노출시키는 방식,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코트 같은 오리들을 만들기로 하고, 그다음에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가죽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요 앞에 보셨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 중간에 쇼룸들이나 뭐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거 진행하고 유통체를 펀딩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저희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비교를 해보면 매출 한 3.5배 정도 지금 튀우는 방식들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적용시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켜서 더 많은 브랜드들이 이 사업 안에 이 구조 안으로 참여했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 제작자들하고 협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내일의 패션을 준비하고 있는 창작자들과 함께 이 산업의 구조들을 좀 더 혁신시키고 또 새로운 방식들로서의 크리에이터들이 또한 지역의 제작 자원들과 결합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신동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신 아지트를 갔을 때 우리 사무총장님이랑 같이 둘이서 왔었는데 느낌이 재료만 다르지 이 생태계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너무 유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꼭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다른 점 하나 있다면 창신 아지트는 철저하게 민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준비하신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공공을 한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잠깐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요,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잠깐 자리를 조금만 정리해 주시고 곧장 될까요? 그럼 곧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김경민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교수님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들으신 이야기하고 또 창신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물레동에 대해서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경민이고요. 저는 원래 하는 연구는 부동산 금융 개발이에요.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2012년, 11년부터 이렇게 쇼핑몰 연구하면서 동대문 종합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우연히 창신동이라는 데를 알게 돼서 창신동 관련된 이제 수업 같은 거 하면서 저희 연구실에서 거기서 이제 리빙랩 프로그램을 실질 교육을 했어요. 2011년, 12년,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어반 하이브리드라는 사회전적이 나오게 되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오늘 좀 도시 제도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뭐 창세동에서 계속 리빙랩하고 연구하고 이제 실무 쪽까지 다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 다른 연구 분야는 사실 공익동에 있는 그 보석산업센터에 나오고요.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수제아타운 패션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고, 이제 가치체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뭐 창신동, 공익동, 성수동 모두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해서 그 내부에서 산업 가치체계가 존재해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근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초기에 이제 물레동 케이스에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써있던 문구들이 소재에서 최종 완성되는 원스톱 공정이라는 것, 그게 이제 가치 체계를 이해하신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레동은 하나의 공장이라는 것, 그것도 완벽한 표현이죠. 지역 클러스터를 이해하는 거고, 그 안에서 신속하고 빠른 샘플링, 저는 이게 약간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도시만에서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에, 왜냐하면 도시만에 있는 제조업 클러스터가 대량 생산하기 힘듭니다, 사실은요. 내부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샘플 패턴 같은 위주의 상대적인 소량 다품종의 고부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창신동 아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상욱 대표가 사실 창신동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은 거기 이제 창신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이제 창신동 언덕까지 가는 길인데 엄청나게 많은 그 공장과 다세대 연립에 사는 거주민들이 계신 곳인데 길이 딱 하나예요. 그거는 이 밖에 있는 저런 스타일의 길이에요. 그 뭐 2차선 도로도 아니고 그냥 골목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언덕까지 그 공제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오후 3시 가면 거기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오토바이들이 워낙에 많이 다녀가지고. 정말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손잡고 걸어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본인들 생계태를 당연히 오토바이 필요한 것이었고. 근데 지금 가면 되게 한산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의 오더를 받아서 만들어지는데 그 물감이 과거보다 굉장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성수동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패션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과 지역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봉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본인들이 일거리를 어느 정도 그 경험을 하면은 머신 몇백만 원짜리 있으면 이제 일감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물레동은 이것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물레동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갈 때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공대산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동북권, 동대문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과 북쪽에 있는 다세대 연립 가보면은 거기서 연기가 나오는 데는 봉제 공장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 패션 봉제 산업의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 지역과 지역 간 경쟁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제조의 어떤 그 퀄리티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성수동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위기감을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이상욱 대표 그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신당동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패션 봉제 산업도 이제 가치 체계가 다 아시겠습니다. 원자재에서 소재를 산 다음에 샘플 패턴하고 봉제하고 이렇게 나가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샘플과 패턴 부분이 이제 고급합니다. 근데 이 신당동에 있는 그 샘플 패턴 업체들이 지금 성수동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어요. 성수동으로. 그 이유는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젠틀몬스터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업체. 그 다음에 무신사라는 업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아주 거대한 브랜드 및 패션 관련 업체가 성수동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식산업센터, 여기랑 똑같아요, 성수동에. 거기가 중공업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단지를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공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지산 안에 그 원부자재 샘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름 거기가 지금 테크니컬 조성되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창신동이 약간 좀 위기 뭐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창신동과 물레동의 차이는 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적인 좀 차별점은 이제 그 패션피디아처럼 결국은 이제 정도 소비자한테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B2B 또는 B2B2C 또는 B2C에 최종 소비자한테 더 밀접한 데고, 제가 틀리지 않다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은 게 있어서 그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B2B 제조업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관점이 틀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클러스터로서 창신동은 서울의 다른 지역하고 이제 경쟁이 성립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아마 경쟁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레동은 그 관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 내 경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안에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같이 굉장히 큰 도시 안에 이렇게 그 도심 제조업이 남아있는 동네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서울 안에는 평생관 사실 도심 안에 직접 있고요, 그죠? 지금 물레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봉익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역 안에서의 이런 그다음에 도심 제조업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좀 어떻게 보면 혁신할까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의 이런 클러스터를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창신동보다 물레동이 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선은 그 협동조합 굉장히 큰 조합원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라 봤을 때, 분명히 조합원들이 아마 더 비를 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대기업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것, JDC 산하의 그 삼다수 그리고 호철, 엄청나게 큰 사업 업체랑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건데 사실은요. 그 창신동에서는 그런 업체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역할하는 중간 지원자들도 없고요. 창신동 같은 데서 공제 공장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는 데도 많고, 제가 인터뷰했던 데는 이제 동대문 물감에 굉장히 얽매여 있는데, 이 물감이 없어졌을 때 뭘 하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기본적인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업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 명함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감이 없다고 하면은 본인 명함 갖고 나가서 영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병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 뭐냐면은 지역 안에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혁신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창신동에 있는 공정공장원들의 혁신을 얘기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규정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좀 있다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현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 클러스터로서의 물레동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오늘 좀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물론 저 지금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창신동에서 좀 느낀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연구실인데, 교수 개인의 연구실이었는데, 리빙랩 하면서 사회적 기업 만들고 했던 것들도 굉장히 사회적 실험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시나 구정부의 어떤 체계적인 도움 같은 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창신동에 보면 이웃키움 봉제 역사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마스터 플래너였거든요, MP. 근데 제가 그 MP를 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신 아지트 공간이 운영되는 걸 보고 약간의 좀 이런 공유 디자이너 그리고 공장들을 위한 공유 팩토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공간을 마련하면은 거기는 그거를 집어넣는다는 기획안 넣고 그 관점에서 제가 오케이 해서 MP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자금이 도시재생 본부에서 들어오면서 역사관이라는 이름을 박으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관계는 그러니까 가서 이웃기움이라는 데 가시면은 엉뚱한 데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들 오지 않는 데다가도 그 공간을 거기다 찍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매입을 했고 공유 팩토리로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게 안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정부라든지 구정부가 이 산업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약간 뭐 했던 것 집에서 그래서 제 지인이랑 같이 이제 조그만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허브 자금을 타고가지고 건물들을 2개를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버나이드의 창신 아지트가 2인 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개인들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각각 자본 사정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건물 차원에서의 매각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물레동은 지금 상권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소유권의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도시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슈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이슈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협동조합에서 어떤 수단이든지 기금화를 만들어가지고 협동조합 소유 건물을 무조건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저랑 지인 차원에서 건물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결국 현실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따라서 근데 협동조합은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좀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관선상인데 지금 사실은 ESG 관점에서 특히 그러니까 ESG가 뭐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제품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가 제대로 된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의 미래고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부동산 금융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블랙락 회장이 작년에 보낸 이메일이 뭐였냐면은 블랙락은 더 이상 ESG 아니면 회사 투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완전 터닝 포인트가 돼서 모든 기업들이 돈을 투자 받으려면 이제 반드시 ESG 만점을 써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물레동은 특히 S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해결한다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지역마다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이 도심 생태계로서 물레동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면서, 이런 공장들을 냅둔다고 했을 때, 특히 S 관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히 포철이건 공기업이건 앞으로 무조건 ESG 관점에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특히 공기업과 관련된 애들이. 그럼 그 관점에서 이제 이 S를 어떻게 그 물레동 공장 지역에서의 만드는 것들을 S 관점에서 어떻게 만들 거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굉장히 세이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물레동이 이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또 질문 들어오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잘 안 들리는데 물레동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그 귀에서.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물레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물레동에 처음 왔을 때는 소공행 우리 기계 분석 진적지에 대해서 얼마 안 돼요. 돼서 그러니까 진짜 밖의 시선으로 물레동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연을 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서울에서 제조업이 없어진다는 또 그 다음 하나는 물레동 자체가 하나의 공장이다.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것만 있고 제조업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가 그냥 대우도시로만 가는 건 서울시 경쟁력에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전체적인 그런 산업에서의 그런 경제 파급 효과는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미비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요, 실은. 근데 자꾸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개발 압력에 밀려가지고 나가게 되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경제적 가치로만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다른 시선에서 이걸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정책적으로 입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먼저 창신동에서 교수님과 이상학 대표님 그런 연구를 하셨던데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거고요. 근데 창신동 아시트 가서 참 느꼈던 건 뭐냐면 거기는 이런 앵커가 아니에요. 저희는 앵커다 보니까 뭘 한다고 해도 뭐는 안 돼요. 다 서울시가 안 되는 이야기만 먼저 하는데 우리 창신 아시트에 갔더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해보자. 다 실험해보자 하는 것이 너무 가능하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보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은, 그럼 이거는 저는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시고 어떻게 지원받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있었죠. 저희는 공간이나 이런 거는 서울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행동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창신 아지트하고 제가 계속 제도만 다르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기 디자이너가 제 소공인 같고 브랜드 디자이너가 제 센터 같은 느낌 그리고 창업 센터와 협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창업가와 예술가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예술가들이 있고 청년 창업도 하고 싶은데 아까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 저도 여기 똑같이 써놨는데 물레동 사실 지금 거의 B2B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회사 대 회사의 거래가 되게 많은데 물레동이 서울에서 조금 더 버티고 제조업으로서 가려면 다들 청년 하는데 그럼 청년도 어떻게 유입을 해올 것인가인데 새로운 청년이 왔을 때 기존의 장인 보고요 B2C라는 건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하시던 분은 그걸 하시는 게 맞고 새로운 청년이 들어와서 B2C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코랑 같이 비거리 비스토를 만드는데 저희한테 제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작권이 없으니까 저희가 양산에서 팔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물어보신 데가 많아도.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우리 사회생활활동조합이 그거를 우리 거의 제품화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면 어떨까? B2C로. 근데 그거를 우리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와서 디자인하고 해서 이 협업인분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게 어떨까? 약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오래 계신 장애인분들하고는 B2B를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촉진하고 발전되어 가려면 B2C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일감이 가서 이제 줄고 있는 게 창신동도 그렇고 물레동도 그렇고 그게 걱정이 돼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사실 플랫폼 관리를 장애인분들 못하세요. 솔직히 맨날 하시던 그 전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들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창신동처럼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짤 수 있다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건 좀 어려워서 일감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구 그리고 세계에서도 일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원래는 여기 물레동에 있는 소공인들 다 등재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물레동 원래 알던 분이 아니라 이런 시제품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제작 의뢰라도 있습니다. 저희 그 안에 이런 시제품 만들 수 있어요. 제작 의뢰도 새로 할 수 있고 또 원래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 더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고요. 진짜 목표는 지금 시작은 오픈한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거의 시험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 된다면 저희 바람은 전국에서 이 온라인 시제품 플랫폼을 통해서 일이 들어오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가 계속 그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프로세스가. 얘기를 해주고 해서 소비자 나중에 꼭 오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번쯤도 오셔서 같이 기획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금속산업대전 같은 데 나가면 의외로 외국에 계신 바이어분들도 물레동에 이제 명함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물레동에서 진짜 실제 일하시는 분들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하시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다 기계 분석하면 다 외국에서 어디 가냐면 새로운 상가나 을지로 그 얘기만 하시는데 실제 여기가 굉장히 숨은 기지 같은 곳인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창신동에서의 그런 말랑말랑한 것들을 저희가 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언어할 수 없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아까 창신 아지트에서 했던 일들을 저희는 여기 이 앵커는 사실 교육 지원 앵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메이커 스페이스 앵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창신동의 모습을 저희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실험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들었고요. 그 아까 저희가 포스코랑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였는데 사실 그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그 길이 되게 좁았어요. 좁았는데 여러 갈래길이 생기더라고요. 막상 가니까 이제 포스코에서 그 스튜어트 공모전에 조형물 제작도 추가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소금물에 추가 제작이 들어와서 계속 그 제작비를 줘가지고 추가 제작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실외 조형물도 하시게끔 하는데 실외 조형물은 기존에 계약 공개 입찰을 하실 때 조건이 뭐냐면 제작은 물레동에서 이런 단서 조항을 붙여서 물레동에 일당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고, 혹은 길고양이 급식소 전국구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플랫폼 역할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정도의 일에는 굉장히 배가 고파요.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포스코 건설 포항 제철,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코 건설의 모든 공장의 기계 부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스코랑 맺은 인연이 2년 정도도 안 됐어요. 실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신뢰를 잘 쌓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포스코에 있는 공장들의 기계 부품을 일부라도 우리가 계속 수급해서 조절할 수 있다면 물레동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존의 장인분들한테는. 그리고 새로운 청년 장인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철을 활용한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해서 물레동을 B2B로만 하니까 물레동을 잘 모르는데 B2C까지도 확장해서 알릴 수 있었다. 그런 게 좀 고민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안심을 하는 건 뭐냐면, 창신동이 되게 잘하고 있어서 부러웠는데 9년이나 되셨구나. 그래서 조금 안심했어요.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됐고 앵커 오픈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더 하면 창신동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가서 배우고 서로 교류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마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이 있거나 하신 분이 계시면 교수님이나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신 대표님들, 사무총장님, 회장님 오셨으니까요.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 질의응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완벽하게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간단히 소개받았던 물레동 소공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고, 지금 우리 물레동 협동조합 이사장까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놀란 거는 공장이 다 중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참 수고했네요. 우리가 특히 아직 그렇게 의외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좀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르다할까? 거기서 이제 아까 그 도표를 보니까 소재가 있고 또 제조가 있고 소비가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동대문 그 유통상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주 또 유리할 수 있죠.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물레동은 좀 공업 쪽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공업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시야 공단이나 바늘 공단 아니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부품이 만든 곳이 이제 다 외국으로 나가고 여기서 이제 소재가 있고 제조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는 이제 다 위지에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차원이 다르다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창신동 아지트는 그래도 좀 오래되셨네요. 조직이 좀 아직도 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공협회 아직도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그래, 제가 봐도 모든 것이 조직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단합이 잘 돼야만 이게 사업하는 데서도 또한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조직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같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특성을 찾아서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의 어떤 수주를 받아서 소공인들의 개인적인 일감 창출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에서 그런 수주를 받아서 소공인들한테 일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사전 질문을 3개를 받았는데 사전 질문 올리신 분 혹시 오셨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심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 보존을 위한 현재 산업 트렌드에 기반한 융합형 산업 콘텐츠의 방향이 있다면 이 질문하신 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물어봐야겠다. 네, 질문이 엄청 어려운 거여서 그리고 창신동 우리 제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또 있었고 사전 질문에 원래는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신청받을 때 들어온 게 그리고 이제 무책임한 개발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네, 질문하신 분이 직접 오진 않으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물레동에서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 현성주택에서 김현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평생에 이제 여기 물레동에서 사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근래에 돌아서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레동이 아까도 협회장님 말씀하시고 도시재생에 관련된 팀장님이라든 다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한 35년 동안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조를 하면서 느껴온 건데요. 굉장히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 터전이 좀 위태롭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제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 3, 4년 근래에 이 제조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런 우리가 꼰대들이 말한다는 술집이죠. 거기도 안 좋고 말이죠. 저도 이제 자식 있는데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전 국민 먹고 살고 오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 카페에 와가지고 낮에부터 있는 것도 보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이거 괜찮은 건지 좀 우리가 봤을 때 참 답답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고요. 우리가 지금 물레동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예술인들하고 제조하고 협업해서 어떤 작품이 나와서 이제 이게 진행되고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에서는 이제 조그만 그런 샘플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시제품 같은 걸 만들려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전국에서 보면은 이제 물레동이 이제 협업이 잘 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물레동에 사업하시는 분 보면은 다 장인들이죠. 연세들이 많으시고 또 오랫동안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요 근래에는 이제 뭡니까 요즘 수소 자동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조그만 업체에서 수소 자동차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는 수소 자동차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데 하나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나그룹이 우리 같은 업체에 무슨 관심이 있겠나. 그래서 왜 연락이 했는지 물어봤더니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자기네가 전국을 찾아봐서 공구를 만들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만드는 게 지금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만든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소 자동차 탱크가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도면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구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레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하나그룹 같은데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업체에서 대기업에서 우리 같은 데지도 않죠. 근데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찾아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레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울시나 구에서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저기 옛날에 박힌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지금 이 물레동이 직접적으로 지금 활성화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2, 3년 안에 카페니 이런 친구들 와가지고 지금 그 친구들이 말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업체도 월세를 100만 원 내던 업체가 200만 원 올려다가 어쩔 수 없이 문 닫고 나갔어요. 근데 그분 갔는데 그 자리에 200만 원 주고서 돌아서 지금 순장사 팝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답답한데요. 아까 그 인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물레동에 지금 장인연수 똘똘 뭉쳐있는 이 집적지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터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보증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몇 년 안 가면 우리가 다 밀려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우리가 물레동에 이 좋은 데가 뭐냐면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물류라는 것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가 차원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물레동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 대화를 해도요. 아까도 도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데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야 되는지 우리 그 협회장님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아까 B2B, B2C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제 이거는 다 차원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몇 년만 더 하면 손을 띱니다. 왜냐하면 이제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35년 동안 이거 하면서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돼 있거든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입성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이죠. 이거 무덤에 가져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오픈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또 활성화시키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만큼 우리 그 물레동이라는 자체가 활성화되고 전 세계에도 알아주지 않겠나. 그럼 서로가 이게 윈윈하는 건데 이게 엉뚱한 거지. 지금 보면은 말이죠. 여기 물레동에서 지금 예술인들은 말이죠. 찾아볼래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제자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보이지 않고 카페만 보입니다. 이거 참 문제죠. 그래서 이게 하소연 같이 긴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그 질문 관련해서 융합산업 콘텐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약간 좀 케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태원 상권 망가지면서 제가 이태원에 디제잉 하는 친구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복귀지도 않은데 거기 클럽하는 친구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클럽이라는 것을 색깔을 달리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라이프 인더스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생활 산업이라고 정의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은 흥청망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섞여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춤추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클럽은 최소한 음악 산업을 전제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시하는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고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같이 일을 하고요. 나중에 근처에 또 당연히 패션 관련된 것들이 약간 끼고 출판업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융합 산업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계속 가치책에 말씀드리는 게 이 친구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연관 산업이 있는지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말씀하신 거고요. 동지머리 하나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역 클러스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영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 토지 용도가 굉장히 유연해요. 예를 들어서
2종, 3종인 지역에서 이게 또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2종, 3종 주거 지역 안에서 1층에서 카페 할 수도 있고 술 팔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규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옆에 술집 하는 거를 막을 방법은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북촌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단위를 묶어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서천도 마찬가지고요. 특정한 거리에서 술집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북촌은 그 특히 뭐 예를 들어 그 개동 같은 경우에는 개동 골목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상업행위 하거나 이런 거를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셔서 여기서 더 이상 F&B 관련된 거를 막아라. 예, 그거 계속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술집이든 카페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저희가 했던 건데요. 그 서촌 관련해서 예전에 연구를 했을 때 서촌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두 단계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거 지역에 카페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근데 그 카페가 약간 좀 지역 내 약간 좀 재밌는 카페였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프랜차이즈들로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제안했던 거는 카페나 이런 것들의 사이즈가 특정 규모 이상인 건 못하게, 오픈 못하게.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지그다니 계획이라는 걸 이걸 묶어가지고 그 위해서 더 이상 여기 카페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 있다. 여러분 목소리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겁니다. 이건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도시재생은 결국 오너십 문제라고 봐요. 소유권 문제.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에서 외부 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반드시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아니면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해서 좀 대단위의 토지를 본인들이 사든지 하고 건물 임대료를 우리가 낼 테니까 구조를 잘 짜셔야 돼요. 금융구조.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산업의 경쟁력의 영속성인데, 이건 사실 홍보랑 관련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창신동에 있는 봉제 공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패션 기업하고 코어한 케이스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성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의 패션팀이라든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은 하나에서 연락이 왔고 포스코랑 일을 했고 JDC랑은 계속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이 봤을 때 그 제품의 퀄리티가 나쁘다고 하면 그냥 잘랐을 거예요. 근데 영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역은 그 대기업이랑 일하는 지역인 거거든요. 그럼 그거 마케팅을 잘 하시고 하면서 우선은 마케팅을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성공했다, 돈 벌었다는 케이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스타를 키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정 선생의 스타가 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광과 패션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관광 패션하고 관광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었고, 물론 저희도 작년과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끼긴 했지만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들이 되면서 외국에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셧다운을 하고 원격으로 수업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는데 그 작업 공간이 사실 잘 없거든요. 저희 공간 같은 게 좀 되게 좀 유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좀 그나마 그런 위기들을 조금은 넘어갈 수 있었던 요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맥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후드셔서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인지 알까요?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홍수 스퀘어 운영 사무국의 이영희 매니저라고 하고요.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시면서 그걸 운영하는 데 드는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해야 공간을 제대로 계속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하고,
그리고 그 패션피디아에서도 뭔가 수수료를 받아서 이런 플랫폼들을 운영하시는 건지 더 궁금합니다. 저희 공간 비용은 거의 인당 한 30만 원 정도 해요. 3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용, 그 매출 안에서 오는 비용들은 충당을 하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어차피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코워킹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용권의 유형들이 조금 다양해요. 이렇게 이렇게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하루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좀 레인지를 넓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유형들도 SKU라고 보면 그걸 쭉 계속 넓혀나가는 방식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델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피디아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들은 저희도 조금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패션 플랫폼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약간 저희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계속 이 모델들을 저희 계속 디벨롭 시키면서 우리는 싸이월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개별 브랜드들을 그게 뭐 장기적으로 메타버스가 됐든 뭐든 간에 그런 싸이월드 같이 개인 브랜드들의 어떤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팬덤들을 만들어내고 그 팬덤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만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익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그 뒷단에 저희가 또 다른 엑스트라 서비스들을 하면서 서비스 차지들을 계속 붙여나가는 그런 모델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도시재생 뭐 이런 쪽 활동은 아니고 그 서울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제가 여기까지 인사드려요. 송지현이라고. 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총학교인데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도시에서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대부분 소비도시로 만들어지고 특히 로컬 단위에서 자기 생산 부서를 갖지 않으면 저는 지속적으로 진짜 부동산으로 다 말아먹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동네에서 자기 생산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이후의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나 자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상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레동 같은 굉장한 자원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일반적인 서울 안에서 그런 구조를 찾기 어렵고 물론 창시는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규모 단위로 주민들이 생산해내는 뭐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지역사회의 공동 브랜드로 만들 수 없을까? 그것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뭐 선물들도 주잖아요. 뭐 이렇게 공동 규모화할 수 없는가? 그것을 만드는 형태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뭐 경력단자부터 시작 여러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규모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오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도시에서 제조업을 살아남기라는 요거 속에서 딱 이게 규모화된 이 정도의 제조업은 아니지만 가능할 건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찾아왔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것도 촉진하고 옆에서 만들어주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말씀해 주셔서 도움을 많이 얻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또 이 물레동이나 이제 성신동 말고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지역의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엮을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런 사례들이 이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단위에서 이것들이 가능한 구조?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도시 생존도 그렇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정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어떤 브랜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신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봉제공장 하는 분들이 자기 브랜드 옷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게도 하기도 했고, 대부분 실패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계속 밸류체인 말씀드리는 게 아마 성소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제화 장인들 맞아요. 그분들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브랜드는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제품을 만드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누가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만든 제품인데 그게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데 그걸 내가 디자인했다. 그럼 브랜드화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잘 팔린다고 하면, 또 잘 팔린다고 하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은 딴 사람 보고 나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브랜드화 시켜 내가 팔 수 있을까? 되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바라본 물레동은 사실은 아까 계속 B2B잖아요. 또는 B2G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물레동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굉장히 유니크한 제조 클러스터라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 지역 브랜드에서 장인들이 만든 제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고 그걸 대기업에서도 믿고 계속 간다는 브랜드가 나와야지, 개인이 만든 브랜드를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거 어차피 B2G가 아니고 B2B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하시는 건 지역의 각각 개인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제 구로에서 하거든요. 예. 구로부의 그러면 좀 그거 디자인은 잘하는 것만 한다고 한다면 디자인, 뭐 기술, 아니면 수업적으로 생산해내는 손발, 이것들이 분업화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 규모의 협동작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본 거지, 이게 각각 개인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건 아니고 1차적인 타겟은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 협동작을 규모로 한다면 지역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의 브랜드화도 1차적인 마켓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에 대한 단순하게 상상이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열띤 말씀을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이 있거든요. 2018년에 개정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그 안에 도시형 소공인 지적지구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3단과 달라요. 좀 3단은 공업이군요. 저희 중공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제업이 창신동 여기만 아니라 제가 산 서대문에도 곳곳에 주택가 안에 가면 지하에서 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에서 재정을 하시는 작은 이런 부분을 싹 없앨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 특별법이 있는데 제가 그 법을 보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제 보니까 소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상감이 있는데 공공임대 공장은 없어요. 예를 들면 전 그거예요. 공공임대 공장이 물레동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 같이 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공공임대 상가는 열심히 만듭니다. LH랑 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약간의 허술함과 제도적해서 뭔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경제 논리만 본다면 제조업이 참 우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협회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저희도 목소리를 냈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걸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같이 노력을 해야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다 걱정되고 하셨을 텐데 안전하게 집에 가셔서 혹시 검사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 우리 이상원 대표님, 우리 정석환 사무총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